자,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갈지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을지 세 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는 구해줘 다음 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조선일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래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약하게 시작해도 마지막에 좀 말아 올리면서 끝내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희망으로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후두둑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기대를 받았던 종목들도 떨어지면서 다음 주는 좀 괜찮을까? 다음 주도 이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송민 매니저는 이럴 때는 뭐 다음 주 구해줄 수 있는 고수고 뭐고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방송을 하자는 얘기인지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마음으로는 네네네. 오늘 마감하고 나서 쉬고 싶었어요. 예,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우리가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다음 주 장세를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과도하게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신용 비중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요. 다음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신용 위주의 매물이 출회되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주 후반 가면서 이제 과대낙폭에 따른 이제 반발성 매수세 약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다 할 호재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보수적인 스탠스 당연히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환율이 매일마다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환율 수혜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보다는 약간 기존 보유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그러면 궁금한 거는 오늘 뭐 2300선 깼잖아요. 네. 다음 주에 전저점 깰 확률이 있습니까? 일단은 깨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저는 지금 사실 매크로를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매크로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사실 8월달 CPI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9월달에 지금 저점 계속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수의 방향을 맞추는 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도 많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평가절하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현재 회사의 어떤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뭐 EPS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 지금 지수 때문에 아쉽게도 좀 떨어지면서 PER이 좀 많이 내려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좀 좋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송길 매니저님처럼 일단 신용 잔고가 좀 많은 종목들은 거기서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개별 종목은 좀 다음 주에도 주 초반에 좀 담아간다면 후반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자. 네,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선일 매니저님은 표정이 좀 밝으신 것 같은데 뭐 잠시 후에 공개하겠지만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다가오는 거는 지금 다음 주니까 다음 주 어떤 큰 그림, 큰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신고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스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스팅의 이제 잉글리시맨이 뉴욕에 보면은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And night a candle is brighter than the sun. 밤에 초 하나가 낮에 떠 있는 태양보다 더 밝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코스닥의 모든 업종군이 지금 다 파란불.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종군만 지금 빨간불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장일에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무려 440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제가 업종을 하나 갖고 나온 게 그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다 좋습니다. 근데 장이 안 좋을 때 유난히 좋은 업종군들이 있는데 그런 업종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뭐 이번 주도 뭐 수익이 좋았습니다만 다음 주도 수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을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어쨌든 종목 위주로 섹터 위주로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이제 성적표를 좀 공개할 시간인데요. 이번 주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세 분이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반도체, 엔터, 조선 어떻게 갔는지 성적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조선은 20% 가까운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엔터는 3.8%, 반도체는 좀 부진했어요. 이게 지하실이 있나 이랬는데 지하실 밑에 땅굴 파고 또 들어가는 그런 모습 오늘도 또 보여줬거든요. 일단 반도체부터 리뷰를 좀 해볼까요? TSE. 네,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중에 이제 소모품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실적도 좋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어떤 우려감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TSE라는 종목을 드렸었는데 뭐 월요일장에서는 뭐 갭 좀 떠서 출발했지만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아쉽게도 손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 프로보카드가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소켓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 쪽에서의 매출이 컸지만 이제는 디램 쪽에서의 매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실적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일단 실적도요. 영업이익이 한 작년 대비해서 한 5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실적은 뭐 크게 걱정할 기업들은 아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지금 아쉽게도 빠지면서 4거래 연속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저점이 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현금화를 좀 시키셨다가 저점을 좀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 다시 한번 꼭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어떤 펀더멘탈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종 업종들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잠시 현금화를 시키되 가시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한번 재접근 하셔서 최근에 있었던 손실을 좀 더 회복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뭐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보 후퇴. 네. 현금화.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엔터 하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초고가 기준으로 3.8%,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8%. 네. 그래도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는 하이브도 저는 내용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네네.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솔직히 이제 제가 이 손절 라인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절 라인은 안 왔는데 사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요, 이제 BTS라는 지금 이제 원IP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희석됐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속 아티스트, 지적재산권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위버스인데 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브이라이브하고 통합을 해가지고요. 지금 올 말부터는 지금 이제 거의 한 3,800만 명 가량 지금 이용자가 이용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버스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매출액이 3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버스의 가치는 지금 6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이고 무엇보다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요. 올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인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세븐틴, 엔하이픈, TXT 다양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지금 이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굿즈 판매량 그리고 모객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 특히 영업이익도 28% 증가할 것 같은데요. 약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지금 시점에서 저는 1차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이고 많이 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종합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TS 그 부산에서 콘서트 하잖아요. 예, 말이 많죠. 네, 그거 말 많은데 그 안표도 네. 벌써 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400만 원에도 뭐 팔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리스크는 뭐 있지만서도 어쨌든 아직은 BTS의 그런 지위는 네. 굳건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님, 뭐 컨셉을 잡으신다고 이제 조선주 하나 넣으셨는데. 이게 최고가 기준으로 19%, 종가 기준으로 15%. 제가 별점을 되게 짜게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역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거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최고가 기준. 아이고 되게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고맙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지금같이 안 좋은 장에서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챙겨야 되나요? 어떻게요? 챙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컨셉을 몰라가지고 2부에 추천드린 종목이 더 많이 갔거든요. 그래요. 2부에 추천드린 종목이 한 120% 갔는데 제가 거꾸로 이렇게 하여튼 근데 축하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고점이다. 그리고 리포트가 뭐 한 5개 정도 나왔는데 증권사에서 11만 원 내지 이제 11만 5천 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매도하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매수하기 딱 좋은 기회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제 리포트가 나왔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8월 실적이요. 근데 앞으로 이제 9월 달도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도 10월 달 한 중순경이 나올 텐데 그때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사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은 차트상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약간 밴드가 매물대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빨리 11만 7천 원 지난 8월 25일 날 돌파를 했으면 빨리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오늘 딱 보니까 걸린 게 지금 매물대에 걸려 있는데 요거를 많이 안 늘리고 탁 튀어 올라가서 돌파를 해준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장세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본다면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갖고 계시면 이게 돌파를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돌파를 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십시오. 보유하신 분들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이제 반도체, 엔터, 조선으로 뭐 짧게 잡으셨으면 수익을 챙기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길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격 전략까지 또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겠죠. 세 분은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시장 딱 분위기 봤을 때 다음 주는 요 종목, 요 섹터가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찝어오신 종목들이 섹터들이 있을 텐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섹터 보여주시죠. 자율주행, 수소, 철강. 자율주행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수소? 네. 수소? 예. 지금 수소? 반응 좋습니다. 예. 반응 좋아요. 네, 요거 뜨겁습니다. 오히려 호재죠? 뜨거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철강은 또 포스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근본적인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아끼는 수소, 우리 송유 매니저님 먼저 한번 모셔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왜 수소가 갈 것 같은지, 어떠한 재료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송유 매니저의 PT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뭐 제일 기대치 없으셔가지고 저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수소 여러분들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태양광 지금 이제 원전에 밀려가지고 최근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꽤 많이 받았던 섹터인데 왜 지금 타이밍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시면요. 사실 이 수소 같은 경우는요 전 정부, 현 정부 할 거 없이 2020년부터 꾸준하게 논의가 되어 왔고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마 8월 초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급이 쏠렸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22년 5월 지금 얼마 전이죠. 지난 5월에 수소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은 12월부터 지금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수소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청정수소 의무 발전법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발전 사업자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을 수소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수소 섹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주 기대감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요 수소에 꽤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꽤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고 사실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부진했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망 같은 경우는 올해 8.1만 대라고 했는데 이 수치를 한참 못 미칩니다. 약 한 3만 대도 안 되는 그런 수치인데 사실 수소차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수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전 정권, 뭐 현 정권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비단뿐만 우리나라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소에 대한 중요성, 수소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되게 많아요. 뭐 프랑스, 영국, 독일부터 해가지고 호주 애들 굉장히 많은데 칸이 좁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감축법에 무려 한 479조 원 가까이가 청정에너지, 뭐 수소, 태양광 이런 쪽에 쓰인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그린 수소 생산 보조
보조금입니다.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린 수소 1kg를 생산할 때 3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섹터 8월 초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중국도 지금 이제 수소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 같은 경우는요, 2025년까지 수소차 1만 대를 지금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고, 수소 충전소도 200개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자, 1만 대라는 수치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넥소가 대표적인 수소차인데 수소차 1년 판매량이 1만 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적으로 광둥성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유럽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의존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하고자 지금 이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수소입니다. 자, 수소에 지금 이제 막대한 투자가 확정되어 있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투자받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제 한 말씀 하셨죠. 지금 이제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세계 1위로 키워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대통령 후보 때부터 밝혀왔었고,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소 중심의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수소 산업 지금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렸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 중심의 투자 가장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1,06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뭐 효성, 그다음 뭐 두산 중심으로 수소 섹터의 대규모 투자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집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주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한 3일, 최근 3일 동안 나온 기사입니다. 포스코 건설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고, SK가스도 지금 이제 수소 쪽에 신사업으로 도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학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소에 진출하는 분위기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비단 어떤 이제 수소의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소 전반적인 산업에 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안 좋아하시죠? 네. 확 땡기는 거 있어요? 지금 말한 거 중에? 네. 수소를 다음 주에 살 만한, 야, 이거 이런 거 있었네. 딱 땡기는 거 말씀하신 거죠.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네. 사실 수소가 좀 몇 달 전에는 좀 잘 갔잖아요, 굉장히. 네네. 그러고 나서 그게 다 반납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한 번 들어갈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사실 수소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거 메리트 있는 거 지금 수소밖에 없어요? 다 메리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있죠. 네. 근데 아니 왜냐면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받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수소기 때문에 특히나 거의 뭐 1년 넘게 묶여 있었던 게 이제 수소법 개정안인데, 이게 이제 12월 달에 되니까 사실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는 왜 태조위병원에 못 들어가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에너지 같은 경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효율이에요. 사실 효율이 가장 좋은 건 원전입니다. 원전. 가격 대비 생산 효율이 높은 건 원전인데, 그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데, 사실 이 순으로 저는 테마가 돌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수소는 아직까지 거기에 미칠 정도의 효율성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포함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뭐 단톡방에 저희 별점을 안 주셨는데 바로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예. 그래서 아예 빵개라는 뜻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요거 질문 한번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수소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 밀고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인데, 그죠? 네. 다른 기업들 보면은 이제 수소보다는 이제 전기차 쪽에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섹터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자동차나 이쪽에 섹터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사실 자동차라고 하면은 사실 수소 차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안 한다고 했으니까. 3개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3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독점적으로 이제 차량용 수소 탱크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차량용이라고 국한되는 거 말고 수소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수소법 개정안에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수소법이 12월부터 시행되고 의무적으로 사용량이 확 늘 것으로 기대되고 지금껏 계속 쉬웠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별 4개 드립니다. 여기에 명하나님이 부정적이라면 1개 추가해서 별 5개도 가능합니다. 오,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야, 다음 주에 시장은 되게 선택적으로 뭐 이렇게
좀 선택을 받을 것 같은데 종목들이 수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별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짜네. 다음 주 잘 되시겠는데요? 가요 이거. 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세 개는 다음 주- 뭐예요? 네? 세 개는 뭐예요? 이거 왜냐면은 사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긴 한데 일단 다음 주 시장 자체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왜냐면 지표 발표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 계속 발표 있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을 감안해서 종목을 좀 신중히 고르자라는 관점에서 두 개 뺀 거고요. 섹터 자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우 매니저님의 세 개의 의미는 뭔가요? 저도 비슷한데요. 섹터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바로 갈까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예, 구해줘 그거- 다음 주. 그렇죠. 구해줘 이번 달 안에는 이번 달도 이번 주 다음 다음 주가 주가 끝나네요. 끝입니다. 네. 네. 일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음 주는 모르겠다. 기본충실님께서 항상 엉뚱하고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예스할 줄 아는 송률 매니저의 뜬금포에 별점 2개 보태서 수소주 3개 드립니다. 원래는 별 하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2개 줬잖아요. 그리고 댓글 좋은 것만 읽으신 거죠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네, 그거밖에 네. 없어서.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송률 매니저 결국은 뭐 종목이 중요하니까 탑픽 그렇습니다. 한번 힌트 보죠.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얘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은 기본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연료전지 지금 이제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송률 매니저가 지정을 한번 해 주실까요? 두 분 중에서? 네, 일단 저는 박철수 매니저님 거 궁금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렇습니다. 네. 자율주행 한번 들어봅시다. 요게 지금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더 갈 수 있을지, 뭐 10%, 20%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자율주행 굉장히 좀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이 자율주행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접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시장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장이 밀리는 가운데 뭐 대표적인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더 순환 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실적 좋은 종목들까지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이제 볼보 같은 경우도 모든 신차에 자율주행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제 라이다 센서를 단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확대하는 테슬라. 북미에 16만 대 추가 제공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요. 이제 운전대를 놓고 고속도로를 달린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레벨 3 단계의 이 자율주행을 적용시킨 제네시스가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도 부분적으로 뭐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율주행 모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저도 사실 운전대 손가락만 이렇게 올리지 잘 운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정도로 이미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제품들을 더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현재 보면 사실 기존 지금은 약간 과도기라고 본다면 기존에는 사실 모든 우리 기계라든지 전자 제품들이 사람이 직접 움직이거나 어떻게 보면은 인지를 하고 제어를 해야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자율적으로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부분적으로는 자율주행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이미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선박이라든지 또는 국방, 뭐 농업, 공장 이 모든 영역에서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이 기술들이 접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기계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이런 자율주행 모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가장 근데 좀 이제 걱정되는 게 또 하나죠. 이제 안전, 그리고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 신뢰를 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죠. 사실 뭐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뭐 그런 데서는 리스크 요인이 크게 없죠.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직접 타고 다니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생명과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모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완전 자율 모드로 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모두 켜놓고 주무시는 분 없으시죠? 불안해서 저도 못 잡니다, 절대.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게 이 자율주행 섹터 모든 기업들의 지금 궁극적인 목표인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분석이라든지 제어를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계속적으로 지금 성능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데이터를 이제 감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센싱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 우리가 눈으로 감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앞에 사물이 있으면 어느 정도 크기의 사물인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있다가 부딪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기술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이 센싱 쪽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당연히 여기서 수집된 이런 정보들을 송수신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트워킹 쪽도 중요한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안전과 어떤 신뢰성 면에서는 이 센싱 쪽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가장 시급하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 센싱 분야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센싱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요. 정보가 왜곡되거나 또는 이 오인지로 인해서 특히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 보면은 사실 저는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차선을. 가끔은 뭐 안으로도 좁혀주긴 하지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이거를 완전히 제가 방심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이 센싱 능력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 센싱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단 글로벌 대형 이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투자가 지속되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관련주는 지금 이제 개화기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관련 기술 중에 센싱 쪽을 주목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이 세 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이더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레이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반사되는 전파를 활용해서 앞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지 어떤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기상 상태가 좀 안 좋은 악천후 속에서도 굉장히 센서가 굉장히 감지를 잘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거리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게 레이더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전파가 아닌 레이저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레이더 대비했을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더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악천후에 또 단점을 갖고 있다는 이런 좀 리스크도 또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카메라. 뭐 이미지 촬영하는 거죠. 결국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체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가장 또 대표적인 부품 중에 하나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가시광선을 의존한다는 게 좀 단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지금 레이더만 넣어서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레이더가 아닌 라이다만 넣어서도 안 됩니다. 카메라만 넣어도 안 돼요. 이 세 개를 지금 복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게 레이더와 그다음에 라이다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카메라의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밑에 있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부분 보이시죠? 문 옆에 이런 것들은 이제 초음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각각의 이 장비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또 달라요.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사용을 해야지만 지금 자율주행 모드로 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도 보시면요. 실제로 이렇게 레이더, 라이다, 그 다음에 뭐 카메라도 있고요. 그 이외에 초음파도 있고, 뭐 컴퓨터 시스템도 있고요. 뭐 GPS도 있고,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모두 다 성장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 기술 레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0레벨은 비자동화죠. 예전에 우리가 쓰던 일반 차를 말하는 거고요. 레벨 1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 모드에서만 시스템이 요양이라든지 감가속을 하는 형태. 그 다음에 레벨 2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레벨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 모드, 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특정 환경 속에서 조향도 자동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해서 이런 것들도 가속과 감속을 또 할 수 있는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레벨 3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그 제네시스에서도 이 레벨 3가 적용된 자동차를 하반기 때 출시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 3부터는 사실상 이 시스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올해 하반기부터 레벨 3단계가 적용된 자동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은요, 2025년도까지 좀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단계별로 보시면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 그 연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레벨 제로는 이제 거의 다 뭐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레벨 1이 적용된 기업들이, 자동차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레벨 2가 적용된 것들도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레벨 3, 4, 그 이상 자율주행 모드들이 더욱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앞선 레벨, 저레벨 쪽에 있는 기술들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 수 있고요. 시장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고레벨 쪽 기능들이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레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겠죠.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다스가 이제 첨단 보조 운전 이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카메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가장 밑에 있는 파란색이 카메라거든요. 카메라 시장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그 다음에 라이다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라이다가 사실 지금 영역은 좀 작아요. 라이다가 사실 비싸기도 하고 적용시키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이 개발되고 단가가 좀 더 맞춰지게 되면은 라이다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볼게요. 카메라와 레이더는요 이미 선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성장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해줄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라이다가 점진적으로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럼 로봇을 갑자기 생뚱하게 넣어놨는데 로봇 시장도 성장을 합니다. 이번에 뭐 테슬라 AI 데이가 다음 주에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로봇 이번에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로봇에 대한 것들이 엄청 부각이 될 텐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율주행 모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로봇에 카메라가 안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여기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의 성장도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우리의 이슈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3번째로 레벨 3가 적용된 수용차가 출시가 된다는 점이 일단 단기적으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은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레벨 4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뭐 지금 레벨 3가 세계 3번째로 출시된다는 게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 글로벌 테크 업종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실제로 지금 자동차 뭐 이런 자동차 반도체 쪽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테크주를 보는 건데 이 자동차 테크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것들 대비했을 때 주가가 잘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레이더, 라이다 이런 카메라 관련된 부품들도 상대적으로 선방했었다. 모트레스를 예로 들어보시면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트레스 이외에 이제 순환음에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자율주행 종목들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이제 힌트입니다. 어떻게 질문 한번 받아보죠. 예, 저 일단은 최근에 지금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매수세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자율주행 안에서 굉장히 분야가 많거든요. 사실 네. 그 중에서 이거 진짜 꿀팁 하나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 꿀팁 하나요? 네.
돈 잘 버는 회사죠. 돈 잘 버는 회사. 아, 당연합니다. 항상 이게 왜냐면 이게 성장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 같은 경우는 테마가 엮이기 때문에 거품이 많은 종목들이 워낙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는데 올라가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트렉스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모트렉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데 거기 네. 팁, 아까 레이더 카메라 사업에 관련된 주력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라이다와 같은 이제 후에 이제 신성장 동력될 수 있는 이런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의 대표. 저는 이제 약간 의심이 되는 게 네. 자율주행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하이의 자율주행 4가 네. 택시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좀 느린 면이 없잖아 있고 규제가 네. 좀 많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네. 규제를 풀어야 이게 이제 자율주행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규제가 풀리면 뭐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사실. 어떤 섹터든. 근데 일단은 레벨 3 정도까지는 지금 사실 적용시키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상태잖아요. 문제는 이제 레벨 4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하지만 일단 레벨 3에 지금 전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좀 만드는 기업들이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규제가 풀려야죠. 그러면 사실 지금 더 크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레벨 3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면 충분히 지금 순환매를 통해서 다음 주에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약간 뭐 매크로랑 좀 상관 있는 질문 같은데 네. 지금 미선물 1.5% 빠지고 있고 유럽은 지수로만 봤을 때 지금 3%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가도 지금 배럴당 80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이게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뭐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내일 장 안 열리는 게 다행이고 네. 월요일까지 좀 뒤늦게 맞아서 다음 주에 좀 분위기가 침체돼서 간다고 하면 네. 자율주행 섹터가 홀로 정말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버텨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섹터가 될 것 같은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미 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나왔잖아요. 이미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건 끝난 건데 물론 그게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이 섹터에는 다음 주에 테슬라 AI 대회가 있잖아요. 이 자율주행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보면요, 예.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LCN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사실 요거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테슬라와 관련돼 있는 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민현님이 상당히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 다음 주 스케줄을 잘 보시고 오는 것 같은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테슬라 AI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죠? 저도 약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참고로 박철수 매니저님이 뒤에 대박일지라는 코너를 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고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뭐 유럽 3% 떨어지고 아장났는데 네. 수소 괜찮아요? 아니 타깃이 지금 저쪽인데 왜 지금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별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야. 안 간다. 대단하신데요. 쉽지 않다. 아니요. 지금 저도 별점. 이야. 저도 리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방금 그 유럽 증시 빠진 것보다 더 큰 아, 악재가. 요새는 약간 느낌이 네. 좀 뭐라 그러지? 흐름.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살짝 흔들리는 그런 섹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거기가 흔들리면 거기서 빠지는 돈이 또 어디로 살짝이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지 않나?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 좀 메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지금 생각이 맞습니다. 사실 로봇을 갖고 나올까 오늘 고민했었어요. 사실 네.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근데 로봇이랑 지금 자율주행 중에 급등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순환매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섹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제일 낮게 주신 분만 조선일 매니저님은 저는 이제 그 분위기가 지금 영내포가 약간 걱정이거든요. 네. 영래포. 예, 그 왜냐면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영내포라는 거는 네. 연준이 시중은행에 돈 푼 거를 네. 다시 땡겨서 이제 돈을 흡수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조 3,590억 달러.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서 가장 많이 돈을 지금 땡기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시중에 돈이 많이 이렇게 유통이 돼야, 그죠? 네. 돈이 이게 많이 흘러 들어야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아질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되면 약간 좀 그렇거든요, 제가. 걱정이. 그러니까 다음 그렇죠. 주에 이슈는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 돈이 안 돌면, 그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사실 보면은 무거운 종목을 넣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들이 뭐 9월 달에 한
2, 3거래밖에 코스피 안 사지 않았나요? 순매수가? 아마 그랬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그 거래량이 정도로 지금 처참합니다. 굉장히 약간 큰 종목을 가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그래도 일정이 있고 그 안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면 그래도 큰 하락 없이 방어 좀 해주면서 그래도 한 주를 좀 베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크로에 좀 상관없이 갈 만한 섹터라고 생각하고 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힌트 한번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라이다. 동시 성장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의 철강. 다음 주에 철강에 간다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10분 안에는 무조건 끝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지난주에 인사드리고 두 번째 인사드리는데요. 지난주도 무거운 거, 오늘 또 무거운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철강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철강에 대표하는 종목들입니다. 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세아제강. 약간 이제 중소형 종목 하나가 있죠. 이 중에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태풍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태풍 흰남노입니다. 흰남노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태풍을 이름을 지을 때는 국가별로 돌아가서 지으는데 이번에 라오스에서 11번째로 지을 때 흰남노라고 지었죠. 라오스에 있는 아주 뭡니까? 이게 종유석이 많은 그런 국립공원이랍니다. 근데 이게 종유석이 많은 것처럼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소용돌이가 많으면서 원래는 이번에 예상했던 게 왼쪽 지역, 우리나라 이제 서쪽 지역이 호남 지역이 이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상하게 역발상으로 오른쪽에 지금 이 보이시죠?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군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포항이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요 사진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항제철에 물이 차가지고요.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더 심각하죠. 포항제철에 있는 지금 보면은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모든 차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포항제철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6월에 오픈될 거냐 3월에 오픈될 거냐 지금 문제가 많죠.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에다가 이 철강을 제공해주는 아주 대형 회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사분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보다 더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두 개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업종군들이 굉장히 붐인데 특히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한국조선해양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런 차트 그림인데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LNG 관련해서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삼성중공업이 24채나 지금 실적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에 직접적으로 철강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철강 제품 수질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유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포항제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곳은 이제 현대제철입니다. 두 군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 제품 수급 차질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 그런 업체들이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탑픽은요. 바로 힌트는 드리도록 하죠. 탑픽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태풍과 관련해서 태풍과 파업 그리고 조선업종의 붐에 영향을 받는 그런 중소형 업종군 중에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심지어 유보율도 1000%가 넘어가는 아주 알짜 회사인데요. 배당도 10년 넘게 주는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조금 이따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종목을 봤는데 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네. 종목이에요.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자, 질문 가죠.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뭐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뭐 LNG 관련해 가지고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튀었었는데 다음 주에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뭐 잘 아시겠지만 문비철강이 유일하게 또 상한가 들어갔죠. 철강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이 안 좋을 때 강한 업종군에서 특히 상한가를 나오거나 강한 업종군들이 보통 1, 2주 이상 더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도 철강 업종군들이 굉장히 세다라고 이렇게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갈까요? 저는 없습니다. 질문이 좋게 없어요?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이 방금 그 멘트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어떤 거요? 지금 이 거래 동안 엄청 많이 시장이 빠졌는데 이때 강했던 섹터가 종목이 있는 섹터들이 다음 주에 또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철강 쪽 워낙 또 좋으니까요. 요새 뉴스도 많고 수급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도 좋고, 그쵸? 철강도 좋고, 자율주행에서도 나왔죠. 로봇도 좋고, 자율주행에서도 2차 강한 전지도 종목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는 언제나 좋습니다. 뭐 다 좋아요. 반도체도 좋습니다. 철강도 어쨌든 좋게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을 한번 뭐 읽어볼까요? 채팅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철강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럼 세 분의 종목을 이제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별점이죠. 저희 별점 한번 공개하도록 하죠. 야, 뭐 저도 좋게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시장 잘 보시네. 그럼요, 네. 야, 왜 두 개예요? 일단은 뭐 저는 차익 매물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이슈도 있었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많이 좋았기 때문에 좀 꺼질 때 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2개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저 업종으로는 그렇게 기대감이 없는데 요거 종목 주신 거 가지고 요즘엔 이제 종목 잘 집으면 가벼운 종목들이 이제 많이 수익률이 날 때가 있어서 2개인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별 하나는 이제 종목 보고 더 드리려고 해서 2개 드렸습니다. 3개 반? 너무 좋다고 한 거 치곤 짠 거 아니에요? 3개 반이면 평균. 그냥 이거는 사실 그냥 어느 섹터였어도 3개 반 이상 주기가 지금은 어려워서 시장 전체가. 네, 시장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아. 1개 반을 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일 매니저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의 섹터 한번 어디 갔어요?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 세 섹터예요. 자율주행, 수소, 철강. 자,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송윤 매니저의 수소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아까 채팅창 보니까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발전소 모델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지금 점유율이 1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요. 3개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지금 12월부터 시행되는 수수법 개정안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요 신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용 연료전지 뿐만이 아니라 수소버스 등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퓨얼셀이 지금 이제 바닥 구간인데 하지만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점으로 실적 고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요. 매출 2배, 영업이익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본 유보율이 무려 6,200%로 매우 탄탄한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3750원인데요. 매수가는 3750원부터 325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8,1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일지 다음 주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송윤 매니저 말씀해 주셨고요. 박철순 매니저님의 자율주행 뭐 카메라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적이 나온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자, 2022년도에 이제 코스닥의 이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전장용 역시나 매출 비중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의 사실 주력 사업은요 전장용 카메라 모듈 장비인데 모듈 조립부터 시작해서 검사, 그다음에 조정, 그리고 후공정까지 이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다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와 같은 대형 글로벌 기업들과도 계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장 장비 비중이요 2021년도에 24%밖에 안 됐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무려 40%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60%까지 급성장하면서 이 전장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라이다 장비 쪽 이제 신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라이더 장비를요, 국내 SOS랩이라는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생산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카메라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이 라이다를 납품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제가 섹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 중장기적 성장성에서는 라이다 쪽 사업이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동사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실적 성장과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긍정적인 회사입니다. 2021년도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1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0억 원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장용 장비 매출 본격화로요. 2023년도 내년에는 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진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짧게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24,800원부터 25,4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7,500원 정도 매물대 상단 부근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으로 보시적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의 상승세가 흐름이 좋았던 피런티어 계속 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의 철강 탑픽 종목 뭘까요? 네, 삼현철강입니다. 삼현철강. 예, 삼현철강이고요. 잘 안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상당히 저평가된 가치주입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뭐 태풍,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사분규, 거기다가 조선주 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탄력을 받을 그런 이제 업종군들이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수치상 보면은 PBR이 0.5밖에 안 됩니다. 완전 저평가돼 있죠. 거기다가 퍼도 3.45. 이게 성장성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고, 거기다가 배당금 10년 이상 주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창원이 원래 본사지만 광양에 원투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유보율이 1968%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입니다. 알짜 회사죠. 자, 바로 매수 가격하고 매도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오늘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강하게 움직였다가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떨어졌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5,350원부터 5,100원까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에서 약간 좀 밑으로 해서 6,6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4,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이 말씀하신 다음 주에 우리를 구해줄 종목들과 섹터들, 피런티어, 삼현철강, 그리고 두산 퓨얼세, 이렇게 세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세 분의 장점이 특화된 3인 3색의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일 매니저가 첫 번째 코너를 준비할 텐데요. 세 분의 코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치면상한가 스페셜 매니저들의 필살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명장의 기법, 명장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매니저님 제가 이번 주 내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코너에서 첫 종목 화천기계. 예. 야, 이 명장의 기법 거인의 어깨라고 했죠. 예. 3연속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그때 1차 목표가 5,000원 제시해주고 추가적으로 7,000원도 돌파할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시원하게 네, 올라갔습니다. 시원하게 돌파하고 8,100원까지 올라갔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대가 잘해서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번 이제 항상 이제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건데 이 명장들이, 그러니까 거인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실력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 고수들이, 명장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했던 그런 네. 비법인 거죠. 또 하나의 명장의 덕목이 또 겸손이라고 하는데 겸손까지 저 채운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겸손하지는 조선일 매니저 않습니다.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기대되는데 어떤 또 명장의 기법을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는 뭐 제가 신고식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추천하고 한 월요일 대비 이제 갭 대비 그죠? 네. 한 120, 130% 났는데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처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처럼 투자할 수 있는 기법, 어떤 섹터라고 좀 보면 될까요? 보통 이제 제가 이 시간대 얘기한 건 가치 투자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장주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애플을 사라고 하니까 무슨 애플이냐라고 하다가 지금은 네. 애플을 한 60% 이상 예. 가지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네, 너무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죠. 리스크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장주의 완전히 캡입니다. 완전히 이제 최고봉인데 예. 왜냐하면 이분은 성장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네. 사계절을 얘기하신 분이죠. 존 네프. 그래, 존대프입니다. 성장주가 사실 리스크가 있어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또 명장의 기법과 함께 한다면 리스크도 좀 최소화하면서 또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존 네프 지난주에 말씀을 네. 드렸죠. 존 네프 이분은 31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31년 동안 투자하면서 시장을 무려 22년 동안 이긴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글 인덱스 펀드를 만든 회사죠. 그 회사의 자회사에 있는 펀드를 운영했던 분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13.6%.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동안 시장 평균을 다 이겼고 그리고 원래 펀드를 운영했던 자금을 31년 만에 무려 57배나 올렸던 분입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 투자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분은 성장주 투자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자, 거인의 어깨 오늘 말씀드린 사계절 성장주 투자의 비법을 만들었던 바로 존 네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지요. 존 네프의 31년 동안 펀드 운영 수익률과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이분은 사실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긴 하셨습니다만 엄청나게 좋은 대학원은 아니에요. 삼류대학원 나오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회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투철한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냈던 분입니다. 예. 자, 이분이 자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성장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이분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장주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맞아요. 이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성장주에 어떻게 사계절이 있을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통 이제 봄 같은 경우는 농부 같은 경우에 씨를 뿌리고 네. 여름에 그 작물이 막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을 되면 딱 따먹죠. 열매를.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에 이제 들어가는데 성장주도 이런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계절에 맞춰서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올해 6월 달까지 성장주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1년 동안 거의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좀 동학개미운동 늦게 참여하셨던 또는 서학개미운동 늦게 참여하셨던 분들은 한 20, 30% 빼고 나머지 한 60%, 70% 정도의 투자자분들이 다 손실을 봤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아셨으면 계절을 알았다면. 그렇죠. 계절을 알았다면 지금 가을인데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과일을 따먹어야 되는데 과일을 안 따먹고 여러분 과일을 그대로 놔두면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썩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성장주 투자는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인기 성장주, 비인기 성장주, 그리고 적정, 그다음에 순환 성장주가 있죠. 네. 존 네프는 이 4개를 확실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냐? 자, 볼게요. 인기 성장주는요, 여러분들 인기 성장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인기 성장주가 막 어떤 시그널을 보이냐면 인기 성장주가 나온다 하는 얘기는 시장에서 미디어에서 전문가들이 계속 떠들고 있는 종목이 인기 성장주입니다. 예. 여러분들 작년에
1월부터 특히 6월까지 굉장히 막 시끄러웠죠. 그런 종목들이 다 인기 성장주였습니다. 인기 성장주는 떠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팔 때가 됐구나 나오셔야 돼요. 저도요. 오른쪽에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좀 크게 놓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인데요. 네. 제가 90년도 초반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98년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제가 빚을 땡겨갖고 했는데 네. 못 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윈도우 98년도에 윈도우 98을 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얘기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없다. 100년을 가는 회사다. 거기다가 98년도에 윈도우 98을 만들었기 때문에 98달러는 충분히 간다라고 했는데 이 연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9달러 27센트를 딱 찍고 못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계속 매도 시그널이 목표 가격이 60달러 이상 계속 나왔습니다. 네. 저도 사고 싶었는데 대한민국에서 98년도에 못 샀거든요. 안 사길 잘했죠. 그때는 정말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왜냐하면 GUI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요즘 보면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냥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전에는 도스 형태에서 타이핑을 다 쳐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야, 이 마우스로만 누르면 이렇게 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돼갖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최고다. 최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뭐 98달러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딱 고점을 찍더니 결국은 20년 동안 조정했습니다. 일단 가을이었던 거죠. 그렇죠. 가을이었던 네. 거죠.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뭐다? 과일을 따 드셔야 됩니다. 그거를 평생 갖고 가려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 썩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98년도에 안 샀길 망정이지. 대한민국에서 못 샀기 때문에 제가 못 산 거죠. 근데 이때 샀다면 제가 2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지금 작년에 그리고 올해 굉장히 시끄러웠던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20년 동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비인기 성장주인데요. 비인기는 뭐예요? 비인기 성장주는 겨울이에요. 너무 추워요. 사람들이 쳐다를 안 봅니다. 네. 이거는 사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훗날 더 리스크가 있을까봐. 그렇죠. 아.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SBS, CNBC 있을 때 이 네.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그 2015년도에만 1,300% 그리고 전체 투자 추천해갖고 4,850% 수익 냈던 종목이 바로 한미사이언스인데요. 네. 한미사이언스가 2012, 13년도 올라가기 전부터 무려 30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이 바로 뭡니까? 비인기 성장주죠. 겨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장주를 사시려면 비인기 성장주, 겨울일 때 사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헷갈리는 성장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봄인지 가을인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뭐냐면 적정 성장주입니다. 적정 성장주는요, 항상 보면은 딱 100%만 딱 움직여요. 대표적인 게 통신, 은행, 유틸리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기나 가스업 같은 건데 이런 애들 보면은 이런 종목을 연봉을 보시면은 딱 100% 올라가죠. 근데 떨어져요. 100%, 50% 빠져가지고 있다가 밴드 하단을 내려가면 또 다시 또 올라갑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KT,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KB은행을 대표적인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네. 사실 그 왼쪽에 있는 KT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그 뒤로 여기 지금 보이시죠? 빨갛게 보이는 이 불기둥이 99년도 올라갔던 뭐 20, 30배 올라간 겁니다. 그 뒤로 지금 거의 20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KB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말씀드리는 적정 성장주는 박스권에 네. 1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배당만 받을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애들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이제 오를 때가 있다. 여름이 오는 거죠, 여름이. 아, 예. 근데 아마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통신하고 요즘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보면 경기 방어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 방어주가 바로 적정 성장주입니다. 왜냐하면 예. 가만 보시면은 KB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배당을 줄 때 액면가 대비는 거의 한 20% 이상 그리고 이제 주가 대비는 한 5 내지 7% 정도 주는데
배당을 굉장히 좀 많이 주죠. 많이 주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그 디펜스 그러니까 지수 방어하는 종목들 보면은 보통 적정 성장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빼고 가스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막 급등을 했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종목들도 가만히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배당만 한 10% 이상 주던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가스공사 중에 몇 개가 있죠. 예, 그런 종목들이 배당을 거의 10% 이상 주던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이런 애들이 적정 성장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수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죠. 알겠습니다. 적정 성장주는 배당에 좀 더 초점을 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기, 비인기, 적정까지 봤고요. 이제 순환 성장주 한번 네, 볼게요. 순환 성장주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추천드렸던 말씀드렸던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이 이제 구해줘 다음 주에서요. 예, 네. 순환 성장주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때 보면은 거의 2003년도 대비 100배 같습니다. 네, 깜짝 맞아요. 놀랐죠. 근데 2008년도부터 떨어졌다는 이유가 뭡니까?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이제 얘가 14년 정도 동안 조정을 하고 2013년, 2020년부터 네. 이제 연도가 좀 틀렸네요. 예.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업종군들이 지금 뭐냐면 끝난 게 아닙니다. 가을이 아니고요. 봄입니다. 봄. 보통 한 번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순환을 하게 하면서 가을 왔다가 열매를 따먹고 겨울이 되면 14년 넘게 조정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출발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예. 중요한 거는 한 번 시작을 하면 보통 4, 5년 이상을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아.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선주들이 턴어라운드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발은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조선 업종군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업종군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 그러니까 가을까지 돼서 2007년도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14년 넘게 조정을 하고 다시 겨울을 끝나고 봄에 움이 트는 그리고 이제 여름을 맞는 그런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꼭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수익 났다고 해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종목들이 맞아요. 나오는지 한번 관심 가지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네. 엄마가 밥을 같이 먹는데 아들이 너무 밥을 많이 먹어요. 네. 그렇다고 밥 먹지 말라고 때립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 아빠 키가 170이고 엄마 키가 160이에요.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키가 170입니다. 네. 키 더 크지 말라고 때립니까? 아니죠. 더 계속 그렇죠. 성장해라. 맞습니다. 네. 우유도 주고. 이 순환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 배는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순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순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고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키가 170에서 끊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 키가 180까지 클 때까지 키워줘야 될지 190이 될지 2m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성장주의 고점은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삼성전자 매수하셨던 분들 가슴 좀 아프시지만 여러분 네. 좀 반성하셔야 될 게 작년 1월 11일 날 가만히 보시면 삼성전자 거래량이 무려 막 1,000만 주 이상 터졌죠. 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났다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고수죠. 누군가가 수익을 내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주의 고점 시그널은요. 큰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을 때 경계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일반인들은 이게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고수들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수익을 보고. 내고 네. 도망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꼭 아시고 네. 절대로 성장주가 시끄럽고 지금은 사라고 않잖아요. 예. 제가 나와서 지난주에도 이제 V주 다음 주 이제 얘기하니까 모든 분들이 글쎄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분들도 아니라고 할 때가 여러분 살 때입니다. 근데 작년 여러분 그리고 올해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CEO들, 회장님들 그리고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떠들었죠. 못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큰 음봉이 나왔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성장주의 매도 시그널이라는 거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한 이 음봉들은 하락 추세 시그널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보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가. 거래량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좀 인내가 필요한 비인기 성장주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 비인기로 분류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섹터가. 저는 그렇죠. 대표적으로 성장주니까 게임을 어떻게 봐야 되나 생각도 들고 아니면 반도체까지도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예. 궁금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정적으로 사실 사이클 상에서는 이제 네. 큰 대장주들은 좀 쉬고 있는 반면에 장비나 다른 약간 좀 중소형주들은 좀 갈 성장이 좀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 제가 좀 말이 안 되네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사이클 상이 이제 조금 겨울에 들어가지 않았나. 지금 겨울.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를 감내하셔야 돼요. 좀 참으셔야 되는데 예. 그걸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비중을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좀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수익 냈죠. 수익 내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보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100년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1998년도 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성장주들이 수익을 냈다는 얘기는 글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좀 봄에 진입한 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조선 쪽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조선도 충분히 이제 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지금 아직 써먹지 않은 바이오 제약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제약 바이오 업종군들이 많은데 그런 업종군 중에서 분명히 조만간 크게 수익을 날 종목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까지도 이제 봄 구간에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은데 조선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어제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10시 반에 했는데 오늘은 좀 일찍 해서 네. 빨리 제가 달려가서 몇 시 하시나요? 10시부터 MBN 골드하고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겠습니다. 오늘 불금이니까 맥주 한 캔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오늘 유튜버에서 MBN 골드 조선일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좀 세부적인 거 그리고 조금 종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진지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수면상학과 스페셜 끝나고 또 조선일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궜을까요? 이번 주 핫 종목 3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은행인데요. 미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로 오르게 됐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되면서 한국은행 금통위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때문에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제주은행은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23.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주은행의 실적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핫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급등세를 보였던 한일사료인데요. 러시아의 군 동원령에 한일사료를 비롯한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기록적인 밀 수확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차질로 인해서 해당 물량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는 외신의 보도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때문에 한일사료 수요일부터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공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사료주의 전망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핫 종목으로는 8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인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보합으로 마감한 20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낙폭을 키워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주가는 13.4% 하락했습니다. 주가와는 별개로 네이버의 실적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네이버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지 송유일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핫 종목 3가지 간단히 짚어봤고요. 이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주 핫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할게요. 오늘 송유일 매니저